명언 속 인생. 정약용 편. 오직 두 글자 금과 검이 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두 글자 금과 검이 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부지런할 근 검소할 검.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최고의 실학자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긴 천재.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정약용은 그 위대한 학자가 아닙니다. 18년 동안 가족 곁에 있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편지 한 장으로 아내를 위로하고 아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지키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762년 6월 16일 경기도 광주군 마제 마을에서 정약용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7살에 시를 지었고 10살에 사서삼경을 이미 읽었습니다. 22살의 과거에 응시에 정조의 눈에 들었습니다. 정조는 이 젊은 선비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실학의 뜻을 두고 백성의 삶을 바꾸려 한 정약용과 조선을 개혁하려 했던 정조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정약용은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거중기를 직접 설계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줄였습니다. 배다리를 만들어 정조의 행차를 도왔습니다. 관직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암행어사로 나가 탐관오리들을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삶에는 처음부터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였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들, 특히 셋째 형 정약종이 열렬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는 사교, 즉 나쁜 종교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 균열이 언젠가 정약용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약용의 나이 38이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은 단순한 임금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을 지켜주던 방패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대규모로 처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은 참수됐습니다. 매형 이승훈도 처형됐습니다.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로 지목됐습니다. 사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미 손을 끄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세력에게 정약용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으니까요. 정약용은 죽음 대신 유배를 선고받았습니다. 전라도 강진으로. 그곳에서 18년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엔 몰랐습니다. 아내 홍혜왕과 두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작별이었습니다. 정약용의 나이 39.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강진은 한양에서 멀고 먼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유배객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무리로 지목된 사람을 집에 들였다가 연루될 수 있었으니까요. 정약용은 주막집 한 귀퉁이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공부로 채웠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강진의 제자들은 정약용을 스승으로 따랐고 정약용은 그들에게 학문과 삶의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18년 동안 정약용은 쉬지 않고 편지를 썼습니다. 한양에 남겨진 아내에게, 두 아들에게. 그 편지들 속에 정약용의 진짜 얼굴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학자가 아닌 가족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이. 그리고 그 편지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편지들이.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두 아들 하경과 하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아비가 죄를 지어 너희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당시 유백에게 자식들은 과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미안함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더욱 학문에 힘써야 한다. 세상이 너희를 쓰지 않는다 해도 학문은 너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지런함과 검소함. 이 두 글자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부지런하면 가난해도 굶지 않고 검소하면 가난해도 천하지 않다. 재산도 권력도 지위도 줄 수 없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은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금과 검. 그 두 글자에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 정약용은 아들들의 공부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어떤 책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 글을 쓸 때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는지, 유배지에서 쓴 편지가 최고의 교육서가 됐습니다. 정약용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들도 전해집니다. 이 편지들은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가르침을 담았다면 아내에게는 그리움과 미안함을 담았습니다. 한 편지에서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낡은 치마를 보내왔소. 시집 올 때 입었던 붉은 치마를 잘라 보낸 것이구려. 이것을 받고 한참을 울었소. 아내 홍혜화는 자신의 홀레복을 잘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천 한 조각이라도 온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정약용은 그 천으로 책 2권의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하피첩입니다. 아내의 치마로 만든 책. 그 안에 시와 글을 써서 아내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겠소. 내가 옆에 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시키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고 또 미안하오. 학자이기 전에 위인이기 전에. 정약용은 그냥 한 남자였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고 미안하고 그리운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숫자가 믿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써도 수십 년이 걸릴 분량입니다. 목민심서는 지방 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담은 책입니다. 경세유표는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를 담았습니다. 흠음신서는 형사재판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침서였습니다. 이 모든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책들이 조선의 미래를 위한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이 책들이 나왔을까요? 관직에 있었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이토록 깊이 사유하고 쓸 수 있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정약용을 가장 위대한 학자로 만든 것은 바로 그 18년의 유배였습니다. 고통이 위대함의 토양이 된 것입니다. 1818년 정약용은 57세의 나이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홍혜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떠날 때 39이었던 남편이 57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18년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고향 마제마을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계속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836년 2월 22일 정약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4세. 그날은 그의 결혼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혼일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날에 60년이 지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날짜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18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끝까지 함께였던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두 글자 금과 검이 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왜 이토록 울림이 있을까요? 부지런함과 검소함. 너무 평범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면 달라집니다. 18년 유배지에서 자식들 곁에 있지 못하는 아버지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도 줄 수 있는 단 2글자를 골라보낸 것이었습니다. 재산도 권력도 지위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지런하면 가난해도 굶지 않고 검소하면 가난해도 천하지 않다고. 그것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이라고. 정약용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편지를 썼고 아이들 공부를 걱정했고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책이 됐습니다. 목민심서를 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향한 마음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것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가족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썼고 걱정했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그 마음을 전하고 있나요? 정약용이 그토록 보내고 싶었던 그 편지 한 장을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미루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가족에게 연락 한번 해보세요. 정약용이 18년을 기다려서야 할 수 있었던 그 말을 우리는 지금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